자,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원가법 공부하시는데, 자, 원가법의 개념은 제주다른가여서 감가, 누객을 공제, 이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원가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가액이 복선가액.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주다른가 그리고 감가 수정, 특히 감가 수정은 회계에서의 감가 상각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 즉 감가를 계산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자, 그것이 이제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는 647페이지 나오죠. 내용연수로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한 장 더 넘겨야 되겠네. 거기 보면 이제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내용연수는 이때 내용연수는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죠. 경제적 내용연수 수명으로 감가액을 계산한 방법. 여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이 있다. 자, 이 사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관찰감가법, 분해법, 임대료 손실환원법, 시장 추출법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용연수한 방법은 경제적 내용연수로 감가 계산하는 방법인데, 내용연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명이라고 하죠. 수명법. 그래서 이것을 연수수명법 그래요. 연수수명법. 자, 근데 이것은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시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감가액을 계산한 방법은 회계에서의 감가 상각비 계산 방법과 똑같아요. 다만 회계에서는 취득원가 기초하는 대신에 이것은 제주다른가, 그리고 회계에서는 법정 내용연수 대신에 여기서는 경제적 내용연수, 이걸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액법 잠깐 볼까요? 정액법은 매년 일정액씩 감가한다. 그래서 정액법인데, 이걸 다른 말로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 계산 공식 세 가지. 만약에 감가 수정의 방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먼저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은 제주다른가에서 잔존가액 또는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갖다가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감가액 구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주다른가하고 경제적 수명은 이미 다 설명됐고, 잔존가치는 뭐냐면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잔존가치, 가령 TV가 만약에 수명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그러면 10년이 다 경과돼도 어때? 아직 고물로라도 쓸 수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잔존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 놔두고 없으면 빼버리면 되는 것이고, 근데 부동산의 경우 정액법은 건물을 많이 쓰는데, 건물은 내용연수가 만료되면 잔존 가치가 남아있기는커녕 오히려 해체, 처분 가격, 즉 철거비가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건물은 잔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잔존 가치, 그 제주다른가 잔존가치 뺀 금액, 이것이 총 감가할 금액이거든요. 이 총 감가할 금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매년 감가액 구하고, 그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고, 그 구한 감가 누계액을 갖다가 제주다른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바로 복선가액이다. 자, 그러면 이건 공식으로만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풀어서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봐요. 먼저 어떤 사례가 있는데, 제주다른가가 100만 원이고 금액 커지면 상태 안 좋으니까 좀 작게 했거든요. 그리고 잔존 가치가 10만 원, 경제적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이때 요 정액법에서 매년 감가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매년 거 구하다 보니까, 자, 제주다른가 얼마? 바로 여기다 들어가 볼까요? 10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면 총 감가할 금액이 90만 원이네요. 이걸 갖다가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년으로 탁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90만 원을 5년으로 탁 나눴더니 얼마? 18만 원이 바로 매년 감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년
18만 원씩, 18만 원씩 몇 년 동안? 5년 동안 매년 18만 원씩. 그러면 18만 원씩 5년이 지나면 90만 원 다 감가되죠? 그러면 잔존까지 10만 원 남아서 그대로 100만 원이 그대로 휘수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액법.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의 경과년수가 3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가액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얼마? 18만 원이고 경과년수가 3년이면 얼마예요? 38에 24, 134, 4, 54만 원이 감가 누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량가 얼마에서? 100만 원에서 감가 누기액 54만 원을 뺀 나머지 46만 원이 바로 그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 이것이 정액법.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넘어가서 649페이지 하단에 그대로 하단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그러면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경과년수이고 감가 누계액이 이제 18년 합해서 36년, 54년. 자, 18만 원, 36만 원, 54만 원, 72만 원, 90만 원. 그러면 첫 해는 경과년수 18년일 때는 얼마? 경과년수 1년일 때는 18만 원. 그죠? 2년일 때는 36만 원. 그대로. 3년일 때는 54만 원. 4년일 때는 72만 원. 5년일 때는 90만 원. 이걸 그대로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직선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직선법. 그리고 매년 일정액씩 상각된다. 그래서 일정액씩 구한다. 그래서 정액법이고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다. 그래서 이것을 균등상각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액법의 기본 논리. 이건 실제 이제 금액이 좀 커지면서 계산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은 매년 말 가격에다가 일정률의 감가 상각률을 곱해서 매년 감가를 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원리를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이건 원리만 알면 돼.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건일 때 매년 감가율이 30%다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정액법의 경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하면서 매년 얼마씩? 18만 원씩, 18만 원씩, 18만 원씩, 18만 원씩 감가돼서, 그래서 5년이 지나서 감가 누계 구했더니 9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감가가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이고, 균등하게 상각된다 그래서 균등상각법이고, 경과년수의 정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법 그러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정률법은 매년 말 가격에다가 일정률의 감가 상각률을 곱해서 매년 가격 구하는데, 만약에 감가율이 만약에 30%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30%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 32.8 정도 줄 텐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30% 했을 때, 그러면 첫 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첫 해는 하나도 감가됐으니까 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전기말 가격. 이건 100만 원 곱하기 30% 0.3 하면 얼마 나와요? 30만 원. 2000년도는요. 30만 원 감가됐으니까 70만 원이 남았죠. 그럼 70만 원 곱하기 0.3 하니까 21만 원. 그럼 빼니까 나머지 49만 원 남았죠. 그럼 49만 원 곱하기 0.3 하니까 얼마? 39, 27. 그 다음에 27에서 2 나왔고, 그 다음에 3, 4, 12. 그럼 14. 그럼 14만 7천 원 되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5년 되면 총 이거 합계가 90만 원 딱 떨어져야 돼. 근데 실제는 90만 원 좀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좀 제가 낮춰놨거든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32.87 정도 되는데 32.87로 하게 되면 첫 때는 32만 8,700원 되고 그 다음부터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원리만 알려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정률법은 매년 말 가격에다가 일정률의 감가 상각률을 곱해서 매년 감가 구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감가율이 매 기간 일정하죠. 그래서 정률법. 감가액이 초기에 많다.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체감상각법. 그러면 감가율은 일정한데 감가액이 체감하는 것은 바로 전기말 가격, 즉 잔고가 점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잔고 점감법.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바로 세 가지 의미가 다 설명돼요. 정률법, 체감상각법, 잔고 점감법. 그리고 이제 곡선법은 왜 곡선법이냐면 여기에 그대로 표현해 보니까 첫 해 30만 원이면 이만큼이네. 2차년도 21만 원 합하면 51만 원이니까 이만큼이네. 3차년도이면 14만 7천이니까 격차가 좀 줄어드네요. 그러다가 5차년도가 되면 90만 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연결했더니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곡선법 그러는 거예요. 초기에 감가액이 크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체감한다. 그래서 체감상각법, 정률법, 잔고정감법, 곡선법 이런다. 이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액이 많다가 점점 감가액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률법의 논리가 됐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한번 읽어볼까요? 상환기금법은 649페이지 제일 위에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에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해서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다. 말이 굉장히 어렵다. 원리를 보자.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정액법의 경우는 매년 이렇게 해서 총 감가 금액이 90만 원이야. 마찬가지 정률법도 초기에 많게 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90만 원이에요. 상환기금법도 어차피 내용연수가 만료되면 총 감가에서 적립해야 될 금액이 90만 원 똑같아요. 근데 이 상환기금법은 논리가 뭐냐면 매년 감가되는 금액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해서 90만 원 됐잖아요. 근데 이 매년 감가되는 금액을 회수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행 등의 안전한 곳에 재투자한다고 전제해요. 그러면 이 18만 원씩을 재투자하면 거기서 뭐가 발생? 이자가 발생한다. 복리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총 감가해야 될 금액은 90만 원인데 여기서 이자가 발생해버리면 18만 원씩 적립해서 이자 발생해버리면 5년 뒤에 90만 원 훌쩍 넘어가죠. 뭐 붙어서? 이자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 총 원리금 합계가 90만 원만 두면 되기 때문에 매년 감가해서 적립하는 금액은 이 조건이면 18만 원보다 더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작아야 거기서 이자 발생하면서 90만 원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18만 원이면 여기서 이자 발생하면 그냥 90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16만 원씩만 해도 16만 원씩만 적립하면 총 얼마가 돼요? 80만 원이 되겠지. 거기다 뭐가 발생해서? 이자 10만 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이자거든요. 10만 원이 발생해서 90만 원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 기간 감가주는 금액을 회수해서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걸 어떻게 해서 재투자해서 거기서 복리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감가액은 적어요. 조금씩 감가하면 되니까 감가액이 적은 만큼 가격은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매년 감가 구하는 공식이 문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화폐 시간같이 배울 때 5년 후에 9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 기간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케이스 있었잖아요. 5년 후에 90만 원만 들기 위해서, 즉 5년 만기로 90만 원 적금 들었을 때 매 기간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 이것이 바로 상환 기금 개수, 이것이 감채 기금 개수 그래요. 혹은 상환 기금률. 그러면 100만 원 제도량가서 잔존까지 10만 원 뺀 총 얼마? 90만 원에다가 이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면 매 기간 감가액이 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은행에 안전한 은행에다가 적금 붙는 이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적이율, 적금 붙는다고 해서 축적이율 그러고 가장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이율을 그래서 이것은 무위험률 또는 안전율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기금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금 이자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이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적립하는 금액은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 작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감가액은 더 작아지는 것이고 이자가 적게 발생할수록 감가액이 커지는 것이고 이자가 하나도 안 발생하면 정액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상환기금법. 그럼 상환기금법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감가액이 적다. 정액보다 적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16만 원씩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겠네. 그래서 그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2만 원, 이 사례로 본다 2만 원 차이, 4만 원 차이, 6만 원 차이, 8만 원 차이, 10만 원 차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율법, 가운데 것이 노란 것이 정액법, 요 밑에 것이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감가액을 적게 해서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한다 하는 것이 상환기금법. 따라서 상환기금법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감가액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높게 평가되면서 기업회계는 거의 쓰이지를 않고 그래서 광산 등의 평가에 많이 쓰인다. 왜 기업회계 잘 안 쓰냐면 기업회계에서는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의 쓰이질 않고 광산 등의 상각자산에 많이 쓰이는 것이고 정액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액법은 제주도량가에서 산정가치 뺀 총 감가 금액을 경제적 내에서 나누어서 매년 감가액 구하는 것이고 매년 감가에다가 경과년수 곱해서 감가 누계 구하고 제주도량가에서 감가액 공제한 나머지가 바로 가격인데 매년 감가액 일정해서 계산이 간편해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면 건물 등의 상각자산에 많이 쓰인다. 건물에 많이 쓰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매년 일정에 감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계산상의 감가액과 실제 감가액이 약간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에서는 매년 똑같이 감가되는 것이나 어느 때는 감가가 많이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고 정률법은 매년 말 가격에다가 일정률의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액 하는 것이고 근데 감가액은 초기에 많다가 점점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감가율은 일정해도 전기말 가격이 작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감가를 일정해서 정률법, 감가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체감상각법, 그리고 체감하는 이유는 바로 잔고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잔고 점감법 이런다. 자, 여기까지가 정률법의 기본 논리예요. 따라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감가액이 커서 초기에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어서 기계나 기구 등에 많이 쓰인다. 근데 단점으로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잔존가치가 없으면 감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기계나 기구 같은 잔존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많이 쓰인다 하는 것이고 상환기금법은 총 감가 금액에다가 감채 기금계수 곱해서 매년 감가하는데 원리는 매 기간 감가되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회수해서 다시 이것을 재투자해서 거기서 복리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감가액은 적고 가격은 높게 평가된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서 기업 회계는 거의 쓰이질 않고 광산 등의 평가에 많이 쓰인다. 원리만 딱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내용에서 중간에 감가액의 크기를 보면 감가액이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중간에 어느 것이 가장 커요. 정율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그럼 거꾸로 평가액은 거꾸로 되겠죠. 감가액이 가장 작은 것이 평가액이 가장 큰 것이니까 그래서 평가 가격은 상환기금법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감가 누계액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만나죠. 따라서 내용연수 만료 시에 감가 누계액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같고 상환기금법이 이자만큼 적은 것이고 따라서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가치는 상환기금법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정률법과 정액법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액이 똑같으니까 가격도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표현해 놓은 것이 64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감가액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율법, 정액법, 상환기법이고 거꾸로 가격, 평가에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거꾸로 감가액이 작은 것이 가장 가격이 높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상환기법이 가장 크고 정액법, 정률법 순이고 기간 말의 감가 누계액은 정액법, 정률법이 어떻고 같고 상환기법이 이만큼 적다 하는 것이거든요. 뭔만큼? 이자만큼 적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특징을 비교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면서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건물은 뭘로 하고 정액법, 기계나 기구 같은 것은 뭘로 정률법, 광산 등이나 이런 것은 상환기법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해서 적용해서 감가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구한 감가액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약간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구한 감가액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걸 그대로 하지 않고 이제 관찰관계법이나 분해법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세 가지 방법 꼭 체크해서 확인했고요. 기본적인 원리, 특히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액법이에요. 잘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원리만 이해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 확인했고 관찰관계법은 이제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그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650페이지 관찰관계법은 대상부동산 각 구성부분 즉 지붕, 위벽, 창 등의 파손, 노후와 균열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것이 관찰관계법. 따라서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감가에 반영시킬 수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하자는 놓치기가 쉽고 속병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하자는 놓치기가 쉽고 평가사의 주관이나 능력에 좌우되기가 쉽다. 이것이 이제 관찰관계법의 장단점과 한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은 자, 감가 요인을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 분해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치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다 구분하거든요. 근데 경제적 감가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만 구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세분해요. 유리창 3개 깨지고 타일 10개 깨지고 보일러 조금 고장나고 등등등 또 치유 불가능한 거 다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분해시켜요. 분해시킨 다음에 치유 가능한 감가의 경우에는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이 감가액이 되는 것이고 치유 불가능한 감가는 그 감가 요인으로 일어난 손실액만큼이 감가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세분한 다음에 전부 합산하면 감가 누계액이 되고 재조달한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면 가격이 된다. 이것이 이제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 근데 이 분해법은 하나하나 다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장점이 있긴 하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 감가 둘 때 어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인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용에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시장 추출법이나 임대료 손실환원법은 일반적인 거 아니니까 이름만 그냥 알아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감가수행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를 정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쉬운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름만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핵심은 이것은 개념과 적용 원리만 확인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특히 계산 문제는 정액법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잘 파악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 이제 계산 응용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니까 기본적인 원리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법의 전반적인 원리와 내용 쭉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관한 방법이 바로 적산법인데 자, 적산법의 논리 확인해 보세요.
개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는 651페이지 적산법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적산법이란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데 필요한 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한다. 특히 이것은 이제 원래 임대료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이걸로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적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공식은 이렇게 해서 표현되네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해서 기대이율을 곱해서 구한 기대이윤 또는 기대수익에다가 이걸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 선정하고, 이렇게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가격과 임대료 또는 임료의 관계는 원본과 과실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10억짜리다. 상가 건물이. 그러면 10억은 바로 이 가격이 10억이니까 이 가격은 10억은 바로 이 건물에 투자된 금액이죠. 원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면 이 건물로부터 매달 임대료, 매년 임대료 계산되죠. 그 임대료가 바로 그 투자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과실, 즉 수익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는 바로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익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투자 금액에다가 수익률 곱하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투자 금액에다가 수익률 곱하면 수익. 똑같이 투자 금액에다가 수익률 곱하면 기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된 금액이 바로 기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그 10억짜리가 바로 투자된 기초 가격. 그래서 거기 보니까 652페이지 첼구에 기초가격이란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서 임대료 기준점에서 대상 물건의 원본 가격,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유되는 원가, 이것이 바로 기초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격은 원가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의 투자 금액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수익원화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순환율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수익원환법으로 가격 구할 때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것이 수익원환법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원환법으로 가격 구하려면 먼저 순수익, 즉 임대료 수익을 알아야 가격 구하는 것인데, 지금 임대료를 몰라서 임대료 구하는 것인데 임대료를 안다는 걸 근거로 구하는 거를 가지고 임대료 구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수익원환법으로는 적용이 어렵고 원가법으로는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가법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도 구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그리고 기대율은 그냥 안전한 기대율,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 정도만 하긴 해. 그냥 여기 보면 기대율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그거 암기하면 힘드니까 그냥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정상적으로 기대율은 이자율인데 보통 정기예금 이율과 같은 의미로 통한다고 보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투자된 금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 이게 기대 수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이고 기대율 이율이 만약에 6%다. 그러면 이게 6%이면 곱하기 0.06 하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 이걸 갖다 10달러 나누면 매달 500만 원이 바로 임대 수익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러면 500만 원 받아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경비, 강가 될 수도 있고 수선 유지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털고 나면 갯벌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 기대주는 순수익에다가 거기다가 이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적산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을 하고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를 거기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가 하는데, 이때 필요 재경비 항목이 뭐뭐 있는가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적산법은 별로 중요한 거 없어. 기본 공식만 확인하고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 재경비 항목이 뭐뭐 있는가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감가상각비. 건물에 투자했으니까 그 건물이 만약에 감가되면 감가상각비만큼 털고
회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수선 유지비죠. 이건 당연히 수익적 지출만 예상돼요. 수익적 지출. 수리해야 돼. 소요되는 비용들. 뭐 보일러 고장 유리장 깨지면 수리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유지관리비. 이것이 수선 유지비.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 건물에 투자했는데 한 1억 처벌나가지고 대순했대요. 그럼 그만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런 지출을 갖다가 자본적 지출, 대표적인 것이 대수선비,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이 경비 항목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자본적 지출이 이어지면 그만큼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가격에만 반영하는 것이지 이 자본 지출은 필요징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수선 유지비만 필요징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조심할 거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 이런 것들은 필요징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투자된 만큼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기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어요? 조세공과. 조세공과는 뭐만? 보유가세만 포함돼요. 보유가세. 따라서 재산세와 관련된 것만 포함되는 것이고, 취득세나 소득세는 조세공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료, 화재보험료가 되겠죠? 손해보험료. 이런 것이 필요 재경비에 포함되는 거. 특히 손해보험료는 소멸성 부분만, 소멸성 부분만. 환급형은 다시 나중에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안 되고 소멸성 부분만 필요징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손준비금, 결손준비금 그러죠. 대손준비금. 이건 뭐냐면 임대료가 제대로 다 들어야 맞는데 어떤 때는 어때? 임대료를 또 띄어먹고 튀는 놈이 있거든. 그러면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상금으로 받아놓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근데 이미 보증을 받아놨다. 그럼 보증을 받은 경우는 나중에 집 나가면 보증금으로 까면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증금이 담보되기 때문에 굳이 결손준비금은 대손준비금은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대손준비금이 포함되는 게 맞고, 보증금을 이미 받아둔 경우에는 이에 대손에 대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보증을 받은 경우는 대손준비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실손실 상당의, 공실손실은 바로 임대주택이 항상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잠깐씩 비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이 공실손실 상당에 따라서 이것도 만실 꽉 차 있는 경우는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 운전자금 이자.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10억에 투자해서 기대를 곱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데 10억을 투자할 때 내 돈만 다 하지 않고 6억은 지 돈이고 나머지 4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4억에 대한 이자 있죠. 이것은 정상 운전자금 이자가 아니에요. 이것 이름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에 대한 이자가 바로 장기 차입금 이자라고 하거든요. 이건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은 필요 재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요. 왜? 여기에 다 가만히 돼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받았다. 그럼 그에 대한 이자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처음에 투자할 때 대출받은 데에 대한 이자는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다 계산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왜? 6억에 10억 6% 곱한 것이 아니라 10억 6% 곱하기 때문에 여기 이미 다 이것이 계산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필요 재경비 항목이 쭉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유지관리비는 수익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수선비 등의 자본적 지출은 필요정비가 아닌 것이고, 조세공과는 보유가세만 포함되는 것이고, 취득세나 소득세 같은 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험료는 소멸성보험료만 포함되는 것이고, 대손준비금 보증을 받은 경우 계산할 필요 없고, 공실손실상당액 만실행 경우 계산할 필요 없고, 나머지 정상 운전자금 이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 분석에서 유효 총수에서 영업경비를 뺀 나머지가 순수익 그러잖아요. 그때 영업경비하고 좀 다른 것이, 영업경비 없는 것이 필요적임이 있는 것이 세 가지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대손준비금, 공실손실상당액. 요 세 가지는 조심할 거. 이 세 가지는 투자 분석에서 영업 경비에는 없는데 이 필요재행비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것만 조심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격에다가 기대 곱했었던 기대 수익에다가 이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가 한다. 기본 구조 확인해 두시고. 이 감정평가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기본 중개사 시험이지 평가사 시험이 아니니까 어떤 원리로만 평가되는가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 틀만 잡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기초가격이 10억이고 기대율이 6%이고 연 그리고 필요재비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의 임대료는 얼마냐? 이거 하면 6천만 원이죠? 더하기 3천만 원 했더니 9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공식에다 확인하고 특히 요 필요재경비 항목 구분하되 영업 경비에는 없는 것이 필요재경비에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감가상각비, 대손준비금, 공실, 손실 상당에 이런 것이 있다. 해서 그 정도만 딱 잡아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셔요. 그 내용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딱 잡아서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 방식으로 가격 관한 것이 원가법, 임대료 관한 것이 적산법에서 기본 원리 확인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교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